자, 취득이후 유형 자산의 평가입니다. 거기에 의에 보시면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은 원가 모형이라고 있고 재평가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취득 이후 내가 구입한 이후에 유형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나는 원가 구입한 원가 그대로만 하겠다, 이것이 원가 모형이에요. 아니다, 나는 시가가 가격이 자꾸 변하니까, 예? 뭐 아파트 가격 막 오르고 막 하죠.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의의 첫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 첫 번째 줄. 국제기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인식한 후, 이 말은 처음에 구입해가 장부에 기록한 후 이런 뜻입니다. 후에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 정책을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즉 종류별로 이 말입니다. 유형자산 분류별로, 종류별로, 유형별로 이 말이 분류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분류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래도 됩니다.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모형을 선택하든 간에 최초에 처음에 기록할 때는 원가로 기록한다. 처음에 기록할 때는 원가로 기록한다. 그까지 간혹 이론 문제에 거기 한 줄 놓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론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입니다. 재평가 모형인데 그 맨 밑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보이죠? 그 박스가 토지, 뭐 기계, 항공기 이렇게 분류별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1번에 토지는 재평가를 하는데 2번에 3번에 기계는, 그러니까 1번에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하는데 3번의 기계는 원가 모형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전체를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그 18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토지, 기계, 뭐 항공기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재평가 모형인데 기계는 재평가 모형을 안 하고 원가 모형을 하겠다,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18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기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죠? 기출 문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놓을 수 있는 모형이 요 모형입니다. 다시 놓더라도 요렇게 다시 놓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 재평가 모형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확실하게 매년 이건 아닌데 거의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놓는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매년 놓는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로 매년 놓는 겁니다. 그게. 자, 아주 이거는 자주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 토지 10만 원을 취득했다. 자, 거기 보시면 X 1년 초에 토지 10만 원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1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정해서 매년 말 이 토지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평가는 꼭 매년 말 해도 되고요.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이거 매년 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험 출제자가 이 회사는 매년 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매년 말 해도 되고 3년 내지 5년마다 해도 됩니다. 다만 장부 금액하고 그 토지 공정가치하고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재평가는 꼭 해마다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해마다 해도 할 수도 있고 매년 할 수도 있고 또는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이런 싶으면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꼭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 됐습니까? 10만 원 취득했다가 8만 원 됐죠. 8만 원. 자, 8만 원 됐습니다. 8만 원 됐다가 다시 13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 땅값이 10만 원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 이렇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마지막 연도 단기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게 2000X2년도죠. X2년 말 마지막 연도 요때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억수로 쉬운 문제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대개 주택관리사가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그렇게 어렵게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자, 그러면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이 8만 원 됐다. 그럼 2만 원이 하락했죠. 하락했으면 국제회계 기준이 이걸 비용 처리해라는 겁니다. 예? 하락했으면 뭐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사실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교통비 이런 건 비용이죠. 예? 맞죠? 교통비 비용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비용이라기보다는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과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넓은 의미로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여기 재평가 했는데 손실이 2만 원이다. 그럼 이게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손실도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넓은 의미로.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원래는 손실과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비용이라 했을 때 좀 넓게 비용이라 했을 때 손실 개념도 넣자. 그러니까 좀 강의의 개념이에요. 이 비용이라는 개념이. 자, 재평가 손실 2만 원은 비용 처리하자. 그런데 8만 원이 13만 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5만 원 올랐죠. 그러면 내렸을 때 비용이니까 올라면 수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평가 이익을 5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재평가 이익을 5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재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5만 원만큼 이익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지면은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어떻습니까? 땅값이 땅값 올라간 것 가지고 배당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배당은 어떻습니까? 장사를 내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서 배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익으로 잡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단기 순이익 증가죠. 단기 순이익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줘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장사가 돈 벌어가 배당 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땅값 올라가 그걸 배당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 이익을 5만 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자기가 룰을 정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2만 원 손실로 기록한 만큼만 이익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5만 원이 아니고 얼마? 2만 원. 요 손실로 기록한 만큼만 이익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본전은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13만 원이 10만 원에 샀는데 얼마 되세요? 13만 원이니까 3만 원 올란 거죠. 본전에서 계산하면은. 그래서 그 3만 원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이 3만 원은 이거는 뭘로 처리하느냐? 재평가액여금은 이거는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즉 자본의 증가다. 자본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본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 자본의 증가로 보자. 이 3만 원은. 그러니까 수익으로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익으로 넣어버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해버리거든요. 그럼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줘야 되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경영자의 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땅값 올란 건데 당기순이익으로 넣어보면 경영 성적이 어떻습니까?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땅값 올란 거하고 경영 성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요걸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뭘 했습니까?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래 물었죠. 그러니까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2만 원이다. 네? 그래서 답은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출 예제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평가로 인한 장부 금액의 변경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기억 비례수정법 보입니까?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연 전액제거법 보이죠? 전액제거법. 자, 그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맞죠? 지금 우리 기출 예제 이거는 뭐예요? 토지죠. 예? 이 토지 아닙니까? 토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그거 비례수정법이나 전액제거법 그런 거는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이나 이런 기계 같은 거 있죠. 예?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런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는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비례수정법이나 니은의 그 전액제거법 이런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 토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나 기계 같은 감가상각하는 자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련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뭐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걸 하게 되면은 또 이걸 하게 되면은 그 비례수정법이라든지 이런 전액제거법 있죠? 이 전액제거법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첫째는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이거 뭐 하게 되면 막 습득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세무사 이런 반은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시험 같으면은 당연히 이걸 해야 돼. 당연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주택관리사는 요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놓을 확률이 한 1%, 1위밖에 안 돼요. 네? 놓은 적도 없고 이런 걸 자꾸 시험에 안 놓을 내용을 자꾸 공부하면은 힘들어지고 자료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다른 뭐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다가 나는 이거 우리는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하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네? 불안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이래 무료로 공개하는 동영상 이런 걸 제가 좀 보니까 저거는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시험에 한 10년에 어쩌다 한번 놓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굳이 저걸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그걸 막 계속 강조를 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 예?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시험 잘 낸다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습니까? 내리다가 올랐죠.
반대가 있어요. 올랐다가 내리는 거.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3만원 되었다가, 이제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8만원 되었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13만원 되었다가 8만원 되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딱 두 가지라. 내리다가 올라가는 거,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 그 질문은 마지막 요것만 질문하거든요. 요거는 질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질문. 자, 그럼 이제 10만 원이 처되겠는데, 가만히 있어가 땅값이 13만 원 됐다. 땅값이 3만 원 올랐다. 이거는 국제계획 기준이 이익으로, 그러니까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배당이 어떻습니까? 땅값 올라가는 그거 가지고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평가 했는데, 뭐 좀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재평가 잉여금. 그래가 3만 원. 이 재평가 잉여금 3만 원. 이거는 뭐예요? 자본의 증가대예요. 자본으로 분류하다. 자산 부채 자본할 때 자본. 그러니까 자본으로 넣어라 이 말이에요. 자본으로. 그런데 이제 13만 원에다가 8만 원에다 5만 원 떨어지죠. 네? 5만 원 떨어지시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전에 그 재평가 잉여금 3만 원 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3만 원 그 장부 있잖아요. 있죠? 그걸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본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 그걸 없애고 그 다음에 2만 원은 뭐냐? 2만 원은 잘 보세요. 본전이 10만 원인데 8만 원 됐으니까 결국 본전에서 2만 원 떨어지죠. 그거는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야? 재평가 손실 2만 원. 그럼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원리가 자기 본전에서 내려간 거는 비용 처리하고 올라간 거는 본전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해놨는데 그 배경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는 딱 이 두 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문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하고 이 자산 재평가가 좀 혼돈될 수 있습니다.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재평가는 재평가라고 시험 문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손상차손은 또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참고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이것도 거의 뭐 해마다 내다시피 하는 아주 잘 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상차손 이런 거는 거의 해마다 내기이기 때문에 가면 탁 만납니다. 예? 가면 탁 만납니다. 그런데 핵약 이거는 좀 뭐랄까요, 뭐 수학하고 비슷하진 않지만은 수학도 자꾸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공식 외웠다고 됩니까? 공식 외웠으면 자꾸 대입을 해보고 풀어봐야 되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핵약은 자꾸 자기가 이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법 공부하는 건 하고는 좀 다릅니다.
법 공부하는 거하고. 법은 이래 듣기만 들어도 맞출 수 있어요. 법은. 네? 그런데 요 회계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자기가 자꾸 손으로 이렇게 풀어봐야 됩니다. 자, 손상차손. 187페이지를 보시면은 해수 가능액이라고 있습니다. 해수 가능액. 187페이지에 보시면은 해수 가능액 보이죠? 그 해수 가능액, 거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187페이지 그 박스에 보세요, 박스. 해수 가능액, 보입니까? 네. 자, 거기 보시면은 순공정 가치.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요 사용 가치. 요 둘 중에 해수 가능액이라는 것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요 둘 중에 어떻습니까?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지금 출제 경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세무사, 회계사, 회계학 시험 치는 시험 과목 있죠. 시험만 치면 이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전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 둘 중에 큰 금인데, 사용가치, 순공가치. 우리가 이제 사용가치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쓰다가, 이 사용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으면 버리죠. 그죠? 쓸모가 있으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가치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아닙니까? 사용가치는. 맞죠? 자,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같다가 아니고 다르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습니까? 부인이 이거 필요 없다면서 버리면 남편이 가서 와 버리는 하면서 다시 들고 오죠. 맞죠? 그 사용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 사용가치는 다르다. 어떤 기업은 별 필요 없는 건데 어떤 기업은 거기 필요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가치는 다릅니다. 이 사용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가치는 어떻게 측정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네? 사용가치는. 그래서 사용가치는 자기네들이 적어줍니다. 사용가치 10억 이렇게 적어줍니다. 알겠죠? 그럼 이 10억을 어떻게 구했지? 그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순공정 가치도 적어줍니다. 순공정 가치 얼마? 자, 이 공정 가치는 뭐예요? 공정하게 매도자, 매수자가 공정하게 거래한다면 얼마에 거래하겠는가 하는 가격이에요. 예? 공정하게 거래한다면. 근데 공정 가치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 순공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하려면 거래 비용이 들죠. 이래 예상 거래 비용이 들죠. 이 예상되는 거래 비용 이거를 뺀 겁니다. 그럼 예상되는 거래 비용이 어떤 것입니까? 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뺀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뭐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이렇게 비교해서 큰 금액입니다. 둘 중에 큰 금액. 거기 회수 가능입니다. 회수. 내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냐? 예?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첫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박스 밑에 첫 번째 줄.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그려놨죠. 여기 뭐라 했어요?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처분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말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것이 중개사 수수료, 그런 겁니다. 자,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데, 사용가치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밑에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 금액. 자, 장부 금액이 10억이다. 10억인데 해수 가능액이 한 6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장부에는 10억 돼 있지만은 이거 해수 가능액이 6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4억이 어떻습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손상 차손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손상 차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죠. 네? 그러니까 해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면은 그 차액이 뭐다? 손상 차손이다. 손상 차손. 대개 이제 이런 손상 차손은 그 1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네? 창고에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이 예시하고 있는 손상의 징후라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정보에 의한 징후가 있고 내부적인 정보에 의한 징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택관리사는 이런 데까지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시험에서 뭐 회계사도 이런 걸 잘 안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시험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연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불황이 된다든지 이러면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렇게 있고, 또 집과 구식이 되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회계사 같은 거 하면은 참고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뭐 회계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 일일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거의 매년 오다시피 아주 자주 논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188페이지 보니까 22회 때 나왔죠. 이 22회가 작년에 놓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 기출 문제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매년 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주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기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요, 항상 마지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보면 손상차손은 이름 물었죠.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 손상차손. 이거 거의 매년 논다고 해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나는 잘 아는 문제다.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한 1, 2초, 2, 3초 만에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 이 판단을. 회계가 항상 마지막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지금 풀까? 아니면 나 좀 더 쉬운 거 하고 또 돌아올까?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워낙 이제 기출문제 많으니까 나중에 이런 기출문제를 한 3문제만 풀어보시면은 익숙이 될 겁니다. 네? 지금 2000X 1년 초에 기계 치도원가 18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 초입니다. 연도가 중요한데 1년 초 1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취득을 18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1년 말에 이것이 감가상각됩니다. 감가상각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간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원가 18만원. 그 간로의 내용연수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3년. 잔여가 적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연수
학계법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보통 이런 문제는 정의법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자, 정의법 같으면은 3년을 나누면 1년에 6만 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억수로 쉬운 문제예요. 예? 쉬운 문제인데 뭘로 냈다? 연수 학계법으로 냈죠. 그럼 이 문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실력을 맞췄다면 요 한 문제만 봐도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맞췄다 하면 그 사람은 뭐 주택관리사 시험에 1차 시험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정의법 같으면 3년이면 6만 아닙니까? 그럼 여기 6만 원 적으면 18만에서 6만 원 빼면 12만 원 남죠. 이러면 억수로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 이게 연수 학계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세무사나 회계사도 정의법 주로 많이 주는데 연수학계법을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여기서. 근데 연수학계법을 뭐 하여튼 뭐 다른 평가사 이런 시험도 보면 거의 다 정의법이 나오는데 연수학계법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18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0이죠. 자, 이게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럼 1, 2, 3 더해야 돼요. 1, 2, 3을 차례대로 더하면 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6. 처음에는 3. 그래서 6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은 이 6이 어디서 나왔는 걸 몰라.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6이 어디서 나왔지? 분명히 내가 6을 뭐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모르겠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할 것 같으면은 몇 개로 안 해도 돼요. 한 번 딱 하고 바로 시험 치면 합격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6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필기를 해두는 것이,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3,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1입니다. 그래서 이 9만 원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9만 원이에요. 9만 원. 그러니까 여기 남은 게 얼마? 9만 원. 이제 이 9만 원이 장부금액이에요. 네? 이 9만 원이 뭐예요? 장부금액이란 말이에요. 장부금액. 9만 원. 자, 그런데 이게 순공정 가치가 74,000원이고 사용 가치가 7만원이니까 이 둘 중에 뭐예요? 큰 금액. 74,000원. 이 74,000원이 해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16,000원이 뭐예요? 손상? 차손이다. 그래서 이제 단서조항에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증후가 있다 이래놨죠. 이거는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증후가 뭐냐면 아까 앞에 있던 외부 정보, 내부 정보가 증후 있죠. 네? 그런 증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여기 이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되면은 한입을 시키는데, 일단 그거는 뭐 예제가 사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손상 차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상 차손이 시험에 나오면, 요거만 알면 좀 약간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정의법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연수학계법으로 출제가 돼서 조금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입이 나오면 좀 어려운데, 한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로 손상 차손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거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제거입니다. 제거. 자, 제거. 회계학은 공부할 때 우선 급한 게 뭐냐면 이런 계산 문제부터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론 문제가. 일단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예? 그런 걸.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이 제거입니다. 제거. 제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하죠. 처분하면 장부에서 어떻습니까?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유형자산은 사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한다. 폐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서 미래 경제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장부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예? 그까지 보시고요. 제거란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순매각 금액. 자, 순매각 금액. 순매각 금액 마이너스 장부매각. 순매각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것이 뭐다? 처분 손익이다. 손익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매각 금액에서 뭘 뺀 거다? 장부 금액을 뺀다. 그럼 순매각 금액은 뭐예요? 매각 금액에서 매각 그 부대 비용 있죠. 이 매각 부대 비용이 다 중개사 수수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각 금액에서 매각할 때 자기 뭐 부수적으로 드는 거 있죠. 그걸 부대 비용이라 하거든요. 네? 그거를 뺀 것이 순매각 금액입니다. 자,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40문제인데 출제자가 1번부터 뭐 한 5번까지 억수로 어려운 문제를 딱 배치하고 그 다음 쉬운 문제를 배치했다. 그럼 사람들이 1번부터 풀잖아요. 1번 어렵다, 2번 어렵다, 3번 어렵다 이러면 막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래가 막 1번 어렵다, 뭔가 모르겠다, 2번 뭔가 모르겠다 하면 속으로 겁이 들컥 나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의를 상실시키면 그 뒤에 쉬운 문제가 있어도 막 모락모락 정신이 모락모락 해가지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뒤로 돌리고 앞에 쉬운 문제를 배치하면은 쉽다. 그러면 막 아주 똑같은 문제인데 잘 풀어요. 잘 풀고 하다가 한 20문제까지 하다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이거 뭐 더 안 풀어도 내 걸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면은 쉽게 이렇게 딱 걸립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앞에 너무 쉬운 문제를 배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이게 똑같은 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골라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골라가면서.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네? 골라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뭐 이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도 좀 짤막한 거 위주로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유형자산 제거 나왔죠. 이런 것이 계산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쉬운 문제다. 자, 거기 그리고 뭐 분계 같은 거 돼 있죠. 이런 거는 전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분계 이런 걸 자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 예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래 물었죠. 자, 22회 때 나왔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요런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기계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이 말이 뭐냐면 원가, 구입한 원가 그대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재평가 모형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이 말은 이제 1년 풀이 안 되면 12개월 분에 몇 개월 이렇게 월할 달수 계산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 날짜를 잡으세요. X 1년 1월 1일. 그럼 처분은 보시면 X 3년 7월 1일. 요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회계학은 요 개월수를 잘 따져야 됩니다. 1년, 2년, 3년 7월 1일이니까 요 개월수가 2년 6개월이죠. 그렇죠? 몇 년?
자, 뭐, X는 빼고, 1년 1월 1일, 3년 1월이니까 2년 6개월 아닙니까? 요걸 잘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년 6개월, 요거는.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200만원입니다. 자, 취득원가 얼마? 200만원. 그리고, 그거 보세요. 잠정가치가 40만원. 잠정가치가 얼마? 40만원. 그리고 정의법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정의법은 언제나 항상 시험에 놓는다 했죠. 이 언제나 항상 시험에 놓는 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의법하고 연수 학계법이 놓는다 그랬죠. 네? 언제나 논단 말이에요. 정의법하고 연수 학계법. 자, 그럼 이제, 자, 여기에 곱하기 내용수가 5년. 5년인데 2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2년 6개월이니까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죠. 2와 12분의 6이죠. 네? 2년 12분의 6. 그러니까 2.5란 말이에요. 자, 요 5년인데 2년 반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2분의 1이니까 160만 80만원이죠. 네? 8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다. 네? 8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또 만약에 놓으면 똑같이 놓거든요. 네? 거의 똑같이 놓는다, 모형이. 그리고 항상 처분했다 이러면 뭐 2년 6개월, 뭐 2년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개월수가 좀 남가주, 뭐 2년, 3년 이렇게 안 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네? 이건 그냥 2년 6개월이죠. 어떤 거는 뭐 2년 3개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개월수를 잘 보시라. 자, 그럼 여기서 80만원. 80만원을 요 200만원이 취득원가니까 이 취득원가에서 빼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이 80만원을 뺀다 이 말이에요. 요 감가상각 누계 있죠? 요걸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것이 120만원. 이 120만원이 장부금이란 말이에요. 장부금에 취득원가에서 이거 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장부금이 120만원인데 처분은 어떻습니까? 처분금에 이 얼마입니까? 110만원이죠. 사실은 처분 금액이 110만원인데 단 중개사 수수료 뭐 5만원 별도로 지불했으면 이러면 5만원 빼야 돼요. 네? 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처분 금액. 네?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 120만원 장부에 120만원인데 팔게는 110만원에 팔았죠. 10만원이 뭐다? 장부보다 싸게 팔았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다. 처분 손실이다. 그래서 손실이 10만원이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시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쉬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풀다 보면 막 정신이 없으면, 네? 눈에 이제 뭐 이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먼저 손을 대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실패하냐면 아침에 그 우황청심환을 묻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황청심환 묻고 가시는 분이. 왜냐면 아침에 누구든지 막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하고 그렇거든요. 시험 치러 간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황청심환을 묻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황청심환을 하나를 다 묻으면은 시험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황청심환 딱 묻고 1시간쯤 지나서 시험 칠 거 아니에요. 보통 집에 나와서 묻고 이래 하면 그럼 딱 그 시간대가 우황청심환이 몸에 딱 퍼져가지고 사람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묻으면 안 되고 묻고 싶으면 반알 2분의 1이나 아니면 한 3분의 1쯤 먹어야 돼요. 알겠죠? 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를 묻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니까 막 딱 시험지 받고라 막 몽롱해지더라.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만약에 묻고 싶으면 한 3분의 1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먹어야 되겠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01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 무형자산 메뉴에 학습 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포인트에 무형자산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형자산, 그 아무리 많이 해도, 예? 깡그리 다 안 돼도 시험지에 놓는 게 몇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맞죠? 이게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래 놓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무형자산 하겠습니다.